오레곤주의 작고 조용한 도시에서 경험 많은 수사관들마저 충격에 빠뜨린 범죄가 발생했다. 애쉬우드 가족은 항상 모범 가족이었지만 2025년 4월 1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의 존재는 끝났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12살 사만다뿐이었고 바로 그녀의 침묵이 경찰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밤 3시 42분 메이플 리지 경찰서는 애쉬우드 가족의 이웃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경찰관들은 6분 후 도착했고 경험 많은 경찰관들마저 충격에 빠뜨린 현장을 발견했다. 로렌 애쉬우드, 그녀의 남편 리처드, 그리고 아들 네이선이 생명의 징후 없이 발견되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12살 사만다 애쉬우드였다. 그녀는 뒷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며 침묵하고 멍한 상태로 마치 일어난 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집은 첫눈에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현관문은 손상되지 않았고 창문도 온전했으며 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에 설치된 경보 시스템은 내부에서 수동으로 해제되어 있었지만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사만다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30분 후 그녀는 추가 조사와 심리학자의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부지에 대한 첫 번째 수색에서 일련의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범행 도구들, 무거운 망치와 피가 묻은 부엌칼, 이 집 뒤쪽 27m 떨어진 숲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급히 숨기려고 시도한 것이 분명했는데 가지들로만 대충 덮어 놓았을 뿐이었다. 집 내부의 부엌 테이블 위에는 물방울이 맺힌 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문 검사 결과 여러 개의 번진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잔은 분명히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사용된 것이었지만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애쉬우드 가족의 이웃인 56세 로버트 맥앨리스터는 밤에 이상한 쪽지가 그의 문 아래로 밀어 넣어졌다고 진술했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올 것이다 였다. 그는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네 10대들의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지는 필적 감정을 위해 압수되었으며 그 결과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다. 리처드 애쉬우드의 휴대폰에 대한 첫 번째 검사에서 수사관들은 사냥용품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새로운 주문을 발견했다. 이 주문은 말 그대로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구매한 물품 중에는 사냥용 도끼가 있었다. 범행 현장에서는 도끼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설, 외부인이 애쉬우드 가족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침입 흔적의 부재와 경보 시스템이 내부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든 가능한 침입 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가설, 가족 내 갈등.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은 정돈되고 깔끔했으며 내부에서 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학자들의 예비평가에 따르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애쉬우드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크리스 보이드가 진술을 했다. 그는 새벽 3시경 집 창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음이나 비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보이드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지만 1시간 후 석방되었다. 그의 증언이 다른 이웃들의 진술과 감시 카메라 녹화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첫 시간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법의학자의 감정서였다. 리처드 애쉬우드와 그의 아들 네이선이 입은 상처들이 서로 다른 무기로 가해진 것이었다. 이는 범인이 1명 이상일 수 있음을 의미했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보류했다. 수사관들은 부지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들, 잔, 쪽지, 칼, 망치,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옷,
대한 확장된 DNA 분석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4월 15일 밤에 집에 또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사는 애시우드 가족의 이웃들과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관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 이후 사만다 애시우드의 완전한 감정 부재였다. 사만다의 행동은 경찰에게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척이나 지인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사만다 애시우드의 학교 기록에 접근하여 학교 심리학자의 보고서를 연구했다. 이 문서들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 심리학자는 사만다와의 여러 우려스러운 상담을 기록해 두었다. 그녀의 파일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에 대한 불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표현은 단순했지만 수사관은 이 두려움이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심리학자는 부모들의 주의를 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날 애시우드 집에서 사만다의 방을 다시 수색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특별한 수집품을 발견했다. 이혼, 고아, 고아원을 다루는 신문과 잡지 기사들을 세심하게 모은 것. 이 기사들은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침대 아래에 정성스럽게 접어서 보관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분명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제 전체 수집품이 압수되어 추가 심리학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넘겨졌다. 경찰관들은 사만다를 다시 세부적인 대화를 위해 불러들였다. 대화는 변호사나 친족의 참석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의한 중범죄 혐의 시 오레곤 주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수사관의 질문. 사만다,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너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니? 소녀는 고르고 짧게 대답했다.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사관은 목소리가 고르고 차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혼란이 없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 구체적인 질문. 어떻게 깨어났니? 그녀는 간단히 설명했다. 큰 소리에 깨어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녀의 중립적인 어조와 눈에 보이는 흥분이나 긴장의 완전한 부재가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예비 수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사관은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왜 칼에서 내 지문이 발견되었을까? 사만다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부모님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피가 묻었어요.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의문을 표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세부 사항의 부족과 강조된 간결함이 있었는데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다. 수사는 심리학자의 예비 보고서를 고려했는데 사만다가 소위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관들은 사만다의 정신 상태와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녀가 희생양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고발을 서두르지 않고 대신 외부 영향과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에 의한 소녀 조작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했다. 당분간 그녀의 의식적 참여에 대한 가설은 보류되었다. 수사는 거짓 단서를 만들기 위해 제3자가 사만다의 행동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주의를 돌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범죄 수사과에서 새로운 중요한 발견을 전해왔다. 칼에 대한 세부 검사에서 칼날 안쪽에서 미세 섬유가 발견되었다. 법의학 검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사만다가 범행 당일 밤에 입고 있던 잠옷의 섬유였다. 이는 현재 사만다의 직접적인 사건 관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만 그녀의 관여 동기와 상황은 아직 불분명했다. 이 발견은 수사 전술을 극적으로 바꾸었다. 이제 경찰과 언론은 애시우드 가족을 진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가족 내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숨겨진 갈등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대중과 수사관들의 관심은 성인 가족 구성원들의 과거, 집안의 관계, 그리고 애시우드 가족의 외부 연결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애시우드 가족의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만다의 행동과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갈등, 긴장, 비밀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고 있었다. 가족 생활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고 모든 사소한 것이 중요해졌다. 비극이 일어나기 3개월 전 로렌 애쉬우드가 비밀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수사관들은 가족의 은행 서류 검토가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나 주변의 다른 누구도 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로렌은 이 계좌를 모든 가족으로부터 엄격히 비밀에 붙였다. 로렌의 은행 활동에 대한 세부 분석은 별도의 예금 계좌로의 일련의 비밀 송금을 보여주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은행과 남편의 주의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했다. 마지막 이체, 가장 큰 금액인 $5,000는 비극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총 약 $28,000가 저축되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로렌의 개인 서신에 접근했다. 수많은 이메일 중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에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간결하고 신중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변호사는 현재 고객관계의 기밀성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서신 세부사항 공개를 위한 공식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경찰은 애쉬우드 가족의 다른 누군가가 로렌의 비밀 계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질문. 리처드 애쉬우드가 아내의 비밀 재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리처드의 컴퓨터와 이메일이 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된 서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리처드의 지난 1년간 브라우저 기록이 도박 웹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으로 가득했다.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리처드가 가족이 모르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수사가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질문. 아들 네이선 애쉬우드와의 갈등이 있었는가? 네이슨의 전화기와 개인 서신 검토는 가족 상황에 대한 공격성과 청소년기 불만의 폭발을 보여주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네이선은 친구들에게 짧고 짜증스러운 메시지들을 보냈다. 그중 하나가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엄마가 모든 걸 망쳐놓고 있어. 나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지 않아. 이 말들은 가족 갈등의 가능한 징조로 기록되었지만 경찰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동시에 수사는 사건에 대한 다른 가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분석가들은 비밀 계좌와 변호사와의 서신이 로렌이 외부인에 의한 가족에 대한 위협을 연출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아마도 사만다와 네이선과 함께 이사해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은 이사를 위한 가능한 준비나 그녀를 도울 수 있었던 연락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레곤 외부의 로렌의 연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4월 20일 저녁, 경찰은 로렌의 개인 컴퓨터에서 추출한 비디오 녹화 분석의 첫 번째 결과를 받았다. 녹화는 비극이 일어나기 48시간 전에 이루어졌다. 화면에는 대화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카메라는 오직 로렌만을 향하고 있다. 여성은 긴장하고 다소 짜증스러워 보이며 강력하고 거칠게 거의 요구하듯이 말한다. 보장이 필요해요.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녹화에는 상대방의 대답이 없고 음질이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부분적으로 복원에 성공했다. 음성 분석 결과는 수사에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왔다. 경찰은 로렌 애쉬우드의 대화 상대가 남성 청소년이라고 발표했는데 확실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였으며 대략 그녀의 아들 네이선 나이 정도였다. 경찰은 결론에 신중하며 아직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식별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닌 외부 위협의 가설이 점점 더 가능성 있어 보인다. 수사관들은 로렌의 다른 연락처 찾기를 강화했는데 특히 그녀의 아들을 둘러싼 청소년 지인들 중에서
이제 수사관들의 관심은 재정 검토와 녹화 분석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에 집중되고 있다. 애시우드 가족은 더 이상 이웃들이 알던 그렇게 조용하고 모범적인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점차 표면으로 드러나 범죄의 전체 그림을 바꾸고 있는 숨겨진 갈등과 비밀들로 가득하다. 예상치 못하게 이전에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목격자가 나타났다. 여러 주민들이 경찰에 밤에 애시우드 집 근처에서 배회자를 보았다고 알렸다. 수사관들은 외부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곧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 복잡해졌다. 경찰관들은 야간 방문자를 빠르게 식별했다. 그는 루이스 헤이즈였는데 메이플 리지에서 잘 알려진 고정 주소가 없는 47, 세 남성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애시우드 집에서 1.5km 떨어진 24시간 편의점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녹화 시간은 정확히 새벽 2시 30분이었다. 루이스는 담배를 샀는데 이는 그의 도시 내 존재를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수사관들은 네이선 애시우드 전화기의 GPS 위치 추적을 확인했다.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네이선은 2시 10분에 집을 나와 2시 47분에야 돌아왔다. 이는 그가 약 37분간 부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편의점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했다. 하지만 편의점 카메라 녹화에는 네이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경로와 목적지가 당분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수사는 루이스 헤이즈의 알리바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경로와 이동 시간을 신중히 확인했다. 평균적인 사람의 보행 속도인 시속 5km를 고려할 때 루이스는 편의점에서 애시우드 집까지 가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올 시간이 없었다. 루이스의 알리바이는 공식 문서와 비디오 녹화로 완전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를 수색하는 동안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다. 수제 배낭으로. 그 안에는 수사관들에게 이미 알려진 문구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들이 올 것이다. 필적 감정에서 쪽지의 필체가 애시우드 가족의 이웃 로버트 맥앨리스터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찰의 관심을 잠시 다시 루이스에게 돌렸다. 갈취 가설이 생겨났다. 수사관들은 루이스 헤이즈가 협박 편지를 사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애시우드 가족에서 증가하는 긴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리처드의 재정적 어려움과 로렌의 비밀 계좌를 고려할 때 이 가설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루이스가 가족 구성원들과 어떤 연결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신도 통화도 없었다. 가족 중 누구도 이전에 그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에게 돈을 송금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필적 감정에서 추가로 루이스 헤이즈에게서 채취한 필적 샘플이 발견된 편지들의 필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필체는 인위적으로 변조된 것이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수사를 거짓 추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바로 이 순간 경찰은 또 다른 분석 결과를 받았다. 협박 편지 봉투에서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DNA는 사만다 애시우드의 것이었다. 협박 사건에 그녀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수사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이제 경찰은 사만다를 다시 조사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는 사만다의 행동과 상태의 미묘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법의학 심리학자를 참여시켜 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그날 밤 사건들의 최종적인 심리학적 재구성에 접근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편지와 사만다의 관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하게 강조했다. 상황은 비극 이후 첫 시간들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애시우드 가족집에서 외부인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의제에서 제거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루이스 헤이즈의 전체 이야기는 신중히 확인되고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경찰은 작은 불확실성의 창을 열어두고 전문적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는 법정에 사만다의 법의학 심리학자와의 마지막 면담 결정적 비디오 녹화를 제출했다. 녹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카메라는 소녀의 얼굴을 보여준다.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목소리는 고르며 말은 명확하다. 화면에서 법의학 심리학자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반복해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사만다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어야 했어요. 전문가들은 그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된 암송된 문구처럼 들린다고 강조한다. 최종 전문가 의견의 중요한 부분은 범죄 현장 재구성이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칼과 망치로 가해진 모든 타격이 아래에서 위로 특정 각도로 실행되었으며 이는 사만다 에시우드의 신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가설을 가장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경보 시스템 스위치에 피 묻은 흔적과 사만다의 GPS 팔찌에서 새벽 3시 11분에 기록된 타임스탬프였다. 팔찌는 SOS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15초 후 소녀 자신에 의해 수동으로 해제되었다.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는 비극적인 밤의 연대기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비극이 일어나기 며칠 전 사만다는 우연히 가능한 이혼과 그녀와 남동생을 도시에서 데려갈 계획에 대한 어머니의 변호사와의 서신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이는 가족의 불가피한 해체를 의미했다. 그녀의 가장 크고 깊은 두려움. 그 순간부터 사만다는 가능한 분리로부터 가족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녀는 독립적으로 협박 편지를 준비하여 로버트 맥앨리스터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배포했는데 외부 범인에게 혐의를 돌리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루이스 헤이즈에게도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게 비슷한 쪽지를 그에게 넣어두었다. 밤에 부모가 깊이 잠든 사이 사만다는 자신의 방을 나왔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동생 네이슨이었다. 그녀는 망치를 사용했다. 네이슨은 깨어났고 저항하려 했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그의 시도는 방의 싸움 흔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다. 그 후 사만다는 칼을 들고 부모의 침실로 갔다. 싸움 소음이 아버지 리처드를 깨웠지만 그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타격들은 빠르게 연속으로 자신 있게 가해졌다. 그 후 로렌 애시우드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범행 후 사만다는 집을 나와 범행 도구들을 숲에 숨기고 돌아와서 SOS 신호를 보내는 GPS 팔찌를 작동시켰다. 그 후 즉시 집의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조작판에 피 묻은 지문을 남겼다.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큰 도움 요청 외침이었고 그 후 이웃 크리스 보이드의 집으로 뛰어갔다. 바로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다. 마지막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사만덱에 이혼에 관한 어머니의 변호사 편지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만다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한 문장만 반복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날 뻔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간의 혼란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숲에서 온 어떤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사관은 이 가상의 인물을 묘사할 때 그녀가 이전에 발견된 쪽지에 쓰여 있던 문장들을 말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법의학 심리학자의 전문가 의견은 사만다가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행동은 깊은 심리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독립적이고 의식적으로 실행되었다. 2025년 9월 1일에 최종 재판이 열렸다. 사만다 애시우드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1세가 될 때까지 전문 정신과 시설에서 강제 치료를 받도록 보내졌다. 메이플 리지 경찰은 애시우드 가족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외부 침입자의 모든 가설과 이웃 크리스 보이드 및 루이스 헤이즈의 관여 가설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사건에는 발생 메커니즘과 동기에 관한 미해결 질문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학교 서비스가 사만다의 정신적 불안정에 명백한 징후에 시기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이콥 리드는 오후 4시 7분에 학교 버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다. 일주일 후 그는 버려진 철도 터널에서 발견되었다. 법의학 조사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불안하게 만든 사실을 밝혀냈다.
제이콥은 실종된 후 며칠 동안 더 살아 있었다. 이 일은 미국 북서부의 작고 평상시 조용한 곳인 다루드 교회에서 일어났다. 오후 4시 7분에 8살 제이콥 리드는 브룩스 애비뉴와 오크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은 단 7분이었다. 그날 제이콥은 집 현관문에 도착하지 못했다. 제이콥의 어머니 줄리아 리드는 아들이 돌아왔어야 할 시간으로부터 30분 후인 오후 4시 41분에 정확히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주 동안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고 수색은 제이콥의 집에서 3km 떨어진 버려진 철도 터널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제이콥이 발견되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법의학 조사는 나중에 확인했다. 그는 실종된 후 며칠 동안 더 살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임을 인식했다. 증거들이 비정상적이었고 모든 증인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세부 사항은 제이콥이 평소 다니던 길 옆 축축한 땅에서 발견된 19cm 길이의 맨발 발자국이었다. 아무도 소년의 신발이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수수께끼였다. 두 번째 세부 사항은 경찰이 리드 가족의 집을 조사한 그날 밤에 나타났다. 제이콥의 침실 창문이 안쪽에서 조금 열려 있었다. 부모들은 외풍이 두려워 매일 밤 그것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누군가가 제이콥의 실종 후나 바로 직전에 그것을 열었다. 세 번째 세부 사항은 이웃들을 신문할 때 나왔다. 46살의 마크 앨리슨, 맞은편 이웃이 제이콥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모순적이었다. 앨리슨은 처음에 오후 4시 10분에 제이콥을 봤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시간을 오후 4시 25분으로 수정했다. 경찰은 불일치를 기록했지만 나중에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로 했다. 제이콥의 15살 형 에이든 리드도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시간에 축구 훈련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에이든이 그날 아침 제이콥과 장난감 때문에 다퉜다는 것도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형제 간의 질투를 가능한 동기로 일단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 경찰은 명백한 용의자들에게 집중했다. 형 에이든 리드가 첫 번째로 확인되었다. 제이콥은 최근 새 장난감을 받았다. 비싼 장난감 공룡으로 에이든이 몇 달 동안 부모에게 성공적으로 요청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실종 당일 아침 형제들은 정확히 이 장난감 때문에 격렬하게 다퉜다. 하지만 에이든은 수업 후 바로 훈련에 갔다고 굳게 주장했고 방과 후 동생을 만났다는 것을 부인했다. 즉시 의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현지인들에게 스키퍼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노숙자였다. 그는 제이콥 실종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의 지갑을 주유소에 가져와 주차장에서 찾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스키퍼는 경미한 절도로 경찰에 알려져 있었지만 중범죄와 연관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로 했다. 에이든 리드는 아침에 제이콥과 공룡 때문에 다퉜다. 경찰은 이것을 소년들의 어머니로부터 알았지만 아직 그의 알리바이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중요한 점은 학교 경기장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한 정보였다. 카메라는 에이든의 버전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수색 첫날 경찰은 녹화 영상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 수사의 첫 24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제이콥 실종 다음 날 오후 9시 30분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형제들이 아침에 다퉜던 장난감 공룡. 장난감은 마크 앨리슨의 집, 진술에 점점 더 의심이 생기는 이웃, 바로 맞은편 쓰레기통에 있었다. 경찰관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처음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얽힌 무언가를 다루고 있음을 이해했다. 제이콥 실종 1시간 전에 에이든은 휴대폰의 모든 채팅 기록을 삭제했다. 형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려 했고 그것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백업을 이용해 에이든의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했다. 채팅 기록은 단순했고 그 나이의 10대에게 전형적이었다.
에이든은 용돈 때문에 아버지와 다퉜다. 최근 부모들이 에이든의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왜 더 이상 평상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 변명해야 했다. 하지만 무해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경찰관들은 제이콥 실종 몇 시간 전에 보낸 한 문장을 발견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이 문장은 특히 형제들의 아침 갈등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워 보였다. 에이든의 축구팀 코치 스티브 헨스는 수사관들에게 그 10대가 오후 3시 45분에 시작된 훈련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학교 주차장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를 확인할 때 중요한 불일치가 드러났다. 에이든은 오후 4시 25분에 운동장을 떠났는데 이는 공식 훈련 종료 35분 전이었다. 에이든이 왜 자신의 떠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했다. 에이든의 신문은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에이든은 차분하게 행동했지만 그의 답변은 여러 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였다. 처음에 그는 훈련 후 학교 주차장에서 부모들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는데 그들이 오후 7시 30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에이든은 진술을 받고 기다리는 것이 지겨워서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1km가 조금 넘었고 그 10대는 길에서 제이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출구의 감시 카메라는 에이든이 집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나중에 제이콥의 지갑이 발견된 곳으로 가는 것을 기록했다. 정확히 이 상황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형의 말을 진지하게 재고하게 했다. 경찰관들이 에이든에게 이 모순을 지적했을 때 그는 침묵하며 자신의 발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진실만을 말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자 에이든은 차분하게 다음 상점에 가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든은 약속을 이유로 친구의 이름을 말하기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그 10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별도로 기록했다. 저녁에 경찰은 범죄 수사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에이든의 축구 유니폼에서 큰 갈색 진흙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지만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 진흙이 시각적으로 제이콥이 발견된 장소에 있던 것과 유사했다. 학교 경기장에서 제이콥이 나중에 발견된 버려진 터널까지의 거리는 약 3km 반이었다. 수사관들은 시간을 계산해 에이든이 도보로 그곳을 다녀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목을 끌지 않고 집에 늦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에이든의 신발을 토양 샘플에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가져갔다. 범죄 수사팀은 유니폼에서 샘플을 채취해 긴급 실험실 분석을 위해 보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는 계속해서 그 10대의 지인들을 신문했다. 교사들은 에이든을 차분하고 규율 잡힌 학생으로 묘사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더 폐쇄적이고 짜증을 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부들은 경찰에게 에이든이 가족 갈등과 돈 부족으로 매우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생의 실종과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에 실험실이 분석 결과를 알려왔다. 에이든의 유니폼에서 나온 진흙은 외관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터널에서 채취한 샘플과 광물 성분에서 상당히 달랐다. 이는 에이든이 제이콥 실종 당일 이 장소를 방문했다는 버전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그 10대가 명백히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그의 알리바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고 에이든이 그날 만났다는 신비한 친구의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현재 에이든은 수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이제 그가 동생의 실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더 기울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설명이 필요했지만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그 10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가 수사관들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계속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가 에이든에게 집중되는 동안
경찰은 병행해서 리드 가족 전체를 조사했다. 수사관들의 주목을 끈 첫 번째 이상한 점 중 하나는 가족집의 문 자물쇠가 자주 교체된 것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이 3번 일어났다. 가족은 이를 보안에 대한 우려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세부 사항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조사는 빠르게 가족 상황의 베일을 벗겨냈다. 수사관들은 가족의 재정 보고서에 접근해 상당한 양의 부채를 발견했다. 리드 가족은 긴급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전당포의 기술과 가전제품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전당포 정보에 따르면 제이콥의 아버지 조셉 리드는 정기적으로 비싼 전자제품을 그곳에 가져갔다. 노트북, 태블릿, 게임 콘솔. 이 모든 것이 여러 번 재담보로 맡겨졌으며 대출 금액과 이자가 증가했다. 전당포 문서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방문이 제이콥 실종 단 이틀 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이 신문한 이웃들도 가족의 문제를 확인했다. 그들의 진술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늦은 밤에 정기적으로 큰 목소리와 다툼을 들었다고 말했다. 리드 가족에서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이웃 캐롤라인 밀러는 어느 날 저녁 조셉이 아내에게 큰 소리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그를 더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수사관들은 부모들을 별도 대화에 초대했다. 조셉 리드는 눈에 띄게 긴장해 보였고 아내 줄리아는 더 자신감 있게 보였다. 처음에 조셉은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부인하며 담보로 맡긴 물건들은 일시적인 조치였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이 자물쇠의 빈번한 교체에 대해 직접 묻자 줄리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몇 달 전에 침입 시도가 있었고 그 후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에 확인해서 리드 가족으로부터 지역 경찰서에 침입 시도에 대한 공식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제이콥 실종의 가능한 동기를 의심했다. 재정적 어려움이 가족 주변의 누군가를 몸값을 위한 절망적인 행동으로 몰아갔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버전은 빠르게 관련성을 잃었다. 소년의 실종 이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사는 계속해서 야간 다툼 사건을 조사했다. 이웃들이 기록한 아버지의 위협은 심각하게 들렸다. 더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문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조셉 리드의 모든 연락처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부모들의 통화와 서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지만 인계나 비밀 협정의 준비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연락처를 찾지 못했다. 위협들은 실용적 행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족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발언 자체의 사실은 수사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게 했다. 가족 내 관계는 제이콥의 실종 훨씬 전부터 긴장되고 어려웠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리드 가족에서 모든 단서를 다 찾은 것 같았던 그날 저녁, 경찰 기술부서가 조셉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비정상적인 착신 전화를 기록했다. 전화는 등록되지 않고 식별되지 않은 번호에서 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거의 속삭이는 톤으로 단 한 단어만 말했다. 터널. 이 전화는 수사의 진행을 급격히 바꿨다. 경찰은 즉시 조셉 리드의 전화를 통제해두고 기술적 확인을 시작했다. 발신자의 목소리는 남성이었지만 그의 신원은 즉시 확인될 수 없었다. 또한 왜 하필 아버지에게 전화했는지 그 단 하나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했다. 리드 가족은 극도로 불안해했다. 조셉은 수색에 발신자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반면 줄리아는 누가 그런 전화를 했을지, 왜 그랬을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양 부모 모두에게 집에 머물며 모든 후속 연락에 대해 경찰에 알리라고 권고되었다. 이 순간 수사관들의 주목은 다시 가족의 외부 환경으로 돌아갔다. 이 전화를 즉시 역추적해 적어도 발신자에 대한 단서를 얻기로 결정되었다. 제이콥의 아버지는 다른 이유로 수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찰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었다.
수사는 실종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계속 의혹의 그림자 아래 두었다. 그럼에도 경찰에게는 분명했다. 가족 근처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제이콥의 실종으로 이어진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었다. 현지인들이 스키퍼라는 별명으로 아는 떠돌이는 제이콥 실종 수사에서 새로운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전에 그는 소년의 지갑을 주유소에 가져와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 세부 사항은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관들은 스키퍼가 지갑을 발견한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녹화를 요청했다. 비디오 녹화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종 당일 저녁 오후 6시 32분경 카메라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작은 물건을 던지는 10대를 기록했다. 고해상도 녹화의 분석은 그것이 제이콥의 지갑임을 확인했다. 스키퍼는 1시간 후에야 나타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갔다. 경찰은 즉시 비디오에 기록된 10대의 얼굴 인식을 실시했다. 시스템은 그를 조렘, 에이든이 이미 자신의 진술에서 언급한 11살 친구로 인식했다. 지갑의 행방과 이 문제에서 에이든 친구들의 역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정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모순에 부딪혔다. 비디오 녹화는 오후 6시 32분을 보여주었다. 이 시간에 에이든은 이미 안전하게 집에 있었다. 이는 집에서 그를 본 부모와 이웃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제 조렘을 긴급히 찾아 이 상황에서 그의 역할과 동기를 이해해야 했다. 조렘 수색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문은 경찰 방문에 진심으로 놀라고 걱정하는 그 10대의 어머니가 열었다. 그녀는 조가 며칠 동안 인근 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실종 당일이나 그 후에도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는 어머니가 제공한 조의 전화 GPS 데이터로도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비디오 녹화의 10대가 외관상으로만 조와 비슷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는데 비디오 카메라의 10대의 신원을 밝혀야 했다. 동시에 스키퍼가 가족이나 그들의 환경과 어떤 연락이 있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었다. 추가 신문과 그의 경로 확인은 그러나 그의 무죄를 증명했다. 스키퍼는 실제로 지갑을 우연히 발견했고 제이콥의 실종을 모른 채 주유소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경찰관들은 조렘 버전 확인에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이 버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잘못 식별한 10대는 리드 가족 및 그들의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갑이 제3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놓여졌지만 그의 신원은 일단 알려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늦은 저녁 축구팀 코치 스티브 헨슨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나타나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알렸다. 그는 경찰에게 제이콥 실종 하루 전에 찍힌 팀 단체 사진을 전달했다. 사진에서 에이든의 오른쪽 운동화에 이전에 수사관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같은 갈색 진흙 얼룩이 분명히 보였다. 전문가들은 즉시 사진의 진흙 샘플을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와 비교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이 진흙은 제이콥의 발견 장소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일주일 전에 잔디 수리 작업이 수행된 학교 경기장의 평범한 진흙이었다. 따라서 에이든이 제이콥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버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수사는 그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했다. 이제 수사관들의 주목은 완전히 조셉 리드의 전화에 터널이라는 단어와 함께 걸려온 신비한 전화에 집중되었다. 미지의 발신자는 명백히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고 경찰관들은 그가 이제 일어난 모든 일의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의 다음 며칠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어야 했다. 수사는 정확히 누가 전화했는지, 왜 정확히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 정보에서 제이콥 리드 실종의 모든 상황 해명이 달려 있었다.
경찰관들이 제이콥의 지갑을 버린 10대를 식별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사관들의 주목은 눈에 띄지 않게 처음부터 행동이 수수께끼였던 한 사람에게 옮겨갔다. 마크 앨리슨, 리드 가족의 이웃, 경찰에게 첫 번째 진술을 하고 세부 사항에서 얽매인 바로 그 사람. 재신문에서 수사관들은 그에게 제이콥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확인 질문을 했다. 앨리슨은 터널의 높이가 2m 47cm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그런 정확성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에게도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런 세부 사항을 어떻게 아는지 묻자 앨리슨은 주저하며 한때 호기심으로 이 장소에 관심이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시선은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는 그에 동의해 앨리슨 집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실에서 경찰은 전문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발견했는데 이는 밀리미터 정확도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였다. 그런 장치의 존재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평범한 가정 수리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거리 측정기 외에도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검토를 위해 제시된 문서들 중에는 2달 전에 이루어진 아마존 주문 내역이 있었다. 그것은 아동용 가구, 작은 옷장과 침대였다. 이상한 점은 주문이 마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제이콥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제이콥 리드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가 주문에 명시된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후속 신문에서 앨리스는 아동용 가구가 게스트룸을 위해 주문되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경찰이 이전에 발견한 사실들과 모순되었다. 앨리슨의 집에는 방을 게스트룸이나 다른 거주 공간으로 개조한 흔적이 없었다. 아동용 가구는 차고에 있었고 아직 원래 포장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설명을 고집했다. 왜 가구가 제이콥 라는 이름으로 주문되었는가? 앨리스는 그것이 온라인 쇼핑몰의 실수일 뿐이었고 그가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마존 고객 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 주문자가 주문 시 이름을 직접 입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앨리스는 점점 더 얽매였고 수사는 그가 경찰로부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앨리스는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샘플들을 신속한 1차 테스트로 즉시 확인했다.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고 음성이었다. 앨리슨의 DNA는 이전에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확보된 공룡 장난감에서 발견된 어떤 흔적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은 그의 무죄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증거로 보였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조심하기로 하고 물건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확히 이 결정이 나중에 증거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법의학자는 강력한 실험실 현미경으로 장난감을 조사하면서 불안한 발견을 했다. 장난감 공룡의 표면이 염소 함유 물질로 주에 깊게 처리되었다. 외부 DNA의 모든 흔적이 의도적으로 화학적으로 제거되었다. 이는 이제 무의미해 보이는 이전의 신속 DNA 테스트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공룡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염소로 청소되었다. 수사관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앨리슨이 무죄라면 왜 제이콥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건을 청소해야 하는가? 따라서 마크 앨리슨은 단순한 이웃 관찰자가 아니라 명백히 이전에 인정한 것보다 세부 사항과 증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 경찰이 아직 그의 동기를 명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간접적 징후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앨리슨은 공식적으로 용의자 지위를 받았다. 그의 집은 봉쇄되었고 수사는 포괄적인 수색을 준비했다. 경찰은 앨리슨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일어난 일을 해명하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동기가 숨겨져 있고 아무도 이웃이 제이콥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동안 수사는 다음 단계 준비에 집중했다. 용의자의 집과 환경에 대한 완전한 조사. 이제 마크 앨리슨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고
그가 일어난 일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얽힌 이야기의 끝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이 마크 앨리슨 집에 포괄적인 수색을 준비하는 동안 줄리아 리드가 예상치 못하게 다시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전화 기록을 확인할 때 수사관들은 비정상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제이콥 실종 당일 줄리아가 앨리슨에게 3번의 짧은 전화를 했다. 전화들은 오후 2시 2분, 오후 2시 15분, 오후 2시 21분에 기록되었다. 각 통화의 지속 시간은 몇 초를 넘지 않았다. 대화에 소환된 줄리아는 수사관들이 이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 눈에 띄게 놀라 보였다. 그녀는 이 전화들을 기억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다가 실수로 번호를 눌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렸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그녀의 설명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20분 내에 같은 사람에게 3번 연속으로 우연히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수사관들은 줄리아에게 마크에게 연락해 제이콥이나 에이든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려 하지 않았는지 직접 물었다. 줄리아는 이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그녀는 길에서의 짧은 인사 외에는 앨리슨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줄리아와 마크가 거의 3년 동안 이웃이었고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번호를 혼동하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줄리아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단순히 법 집행기관에 완전히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줄리아는 이웃에게 구체적인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반복했다. 수사관들은 일단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줄리아를 명백히 전체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했다. 같은 날 지역 블로그에 소문에 기반한 게시물이 나타났는데 줄리아와 마크 앨리슨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작성자는 줄리아와 마크가 늦은 저녁길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이웃들의 말을 인용했다. 경찰은 그런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둘 다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줄리아와 마크의 전화 요금 상세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은 SMS 서신이나 개인적 관계의 다른 간접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는 이 버전이 또 다른 잘못된 단서라고 결론 내리고 더 구체적인 증거에 다시 주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것을 종료했다. 그 사이 마크 앨리슨 집에서 기술적 조사가 계속되었다. 그의 유선 전화 자동응답기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경찰 전문가들은 녹음되었지만 전송되지 않은 음성 메시지 초안을 복원할 수 있었다. 녹음에서는 차분하지만 약간 긴장한 여성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제이크가 집에 오는 것을 보면 전화해 주세요. 이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고 초안 상태에 있었다. 경찰은 즉시 목소리를 줄리아 리드의 것과 비교했지만 빠른 결론을 얻지 못했다. 목소리들은 비슷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했다. 이 발견은 상황을 상당히 바꿨다. 목소리가 실제로 줄리아의 것이라면 우연한 전화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낯선 것이라면 이는 그 역할이 완전히 불분명한 또 다른 여성이 사건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목소리가 식별되지 않는 동안 경찰은 줄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고 문서에서 그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진술을 한 증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관들은 수사의 중요한 단계를 준비했다. 비밀 방이나 룸의 존재 확인을 포함해 마크 앨리슨 집의 철저한 수색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이 방의 발견이 제이콥의 실종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따라서 수사의 다음 단계를 위한 주요 과제는 자동응답기의 여성 목소리 식별과 마크의 거주지에 대한 완전한 조사로 남았다. 줄리아 리드는 일시적으로 배경으로 물러났지만 수사는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그녀를 목록에서 최종적으로 지우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수사는 정점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음의 모든 단서가 결정적일 수 있었다.
마크 앨리슨 집에서 광범위한 작전 조치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방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주목을 받은 것은 지하실이었다. 그곳에서 다른 것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물, 석고보드 벽이 발견되었다. 경찰관들은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그것을 뚫었고 경험 많은 작전 요원들조차 충격을 받은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가짜 벽 뒤에는 주에 깊게 꾸며진 작은 방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제이콥 리드의 침실의 거의 완전한 복사본이었다. 같은 벽 색깔, 비슷한 가구, 심지어 동일한 장식, 세부 사항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반에 장난감이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플라스틱 공룡으로 이전에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제이콥의 좋아하는 장난감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수사는 즉시 마크 앨리슨을 설명을 위해 불러들였다. 그때까지 차분했던 그는 해체된 벽을 보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는 불확실하게 변명하기 시작하며 리드 가족의 개조를 도와줬을 뿐이고 방은 제이콥 어머니의 요청으로 제이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모든 가구가 새 것이고 앨리슨 자신이 주문한 것이며 리드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냈다. 수사관들이 이웃에게 가구가 최근에 그리고 특별히 제이콥 E라는 이름으로 구입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앨리슨은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이 방을 직접 꾸몄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지만 왜 제이콥 방에 완전한 복사본을 만들어야 했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그 사이 범죄 수사팀이 방의 주에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벽 중 하나에서 그들은 성인에게 속한 몇 개의 분명한 지문과 명백히 청소년에게 속한 더 작은 것을 발견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은 그것이 제이콥의 지문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배제했다. 경찰은 방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사건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람일 것이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몇 시간 동안 혼란에 빠뜨렸다. 작전 요원들은 심지어 가능한 추가 납치자나 다른 알려지지 않은 증인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지문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수사가 다시 막다른 길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전 요원들은 지문을 리드 가족과 앨리슨의 모든 지인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식별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 범죄 수사 실험실이 참여했다. 경찰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앨리슨 자신은 관찰해 별도의 방에 앉아 있었고 눈에 띄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긴장감이 그의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분명해졌다. 수사는 더 이상 그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했다. 그날 늦은 저녁 연방수사국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하고 동시에 무서운 결과를 보고했다. 재조사, 더 철저한 조사 후에 신비한 알려지지 않은 지문이 실제로 제이콥 리드에게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래 지문은 방해 습기로 인해 왜곡되어 인식 프로그램이 즉시 식별하지 못했다. 이제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제이콥이 적어도 며칠 동안 이 숨겨진 방에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졌다. 또한 법의학자들이 모든 증거와 방해 조건을 대조한 후 제이콥이 앨리슨 집 지하실에서 사의를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지었다. 수사는 제이콥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그것은 5월 14일에 일어났다. 따라서 소년이 실종 즉시 터널로 옮겨졌다는 버전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앨리슨이 제이콥을 자신의 집에 숨기고 이를 주에 깊게 위장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이웃은 최종적으로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작전 요원들은 앨리슨의 집 전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서면이나 디지털 증거를 찾았다. 특별한 관심은 용의자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한 일기나 기록에 향했다. 수사는 이 얽힌 사건의 주요 비밀 해결에 접근했지만 완전한 해명까지는 아직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모든 수사의 초점은 앨리슨의 기록 발견과 그를 그런 행동으로 이끈 진정한 이유의 해명에 집중되었다.
이른 아침 수사관들은 마크 앨리슨 집에 철저한 수색을 계속했다. 차고에서 2022년 세금이라고 표시된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깔끔하고 작은 글씨로 기술된 일기였다. 안에서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게 하는 기록들을 발견했다. 일기의 모든 페이지는 제이콥에게 바쳐졌다. 마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일일 시간표, 버스 경로,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소년의 습관까지. 일부 페이지에는 앨리슨이 제이콥 침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은 대화 조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기록들은 지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웃이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고 분명히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앨리슨 자신은 신문에서 단지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고 관찰을 순전히 개인적 관심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단지 서투른 정당화 시도라는 것을 이해했다. 일기를 조사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새로운 가족. 기록에 따르면 앨리슨은 자신의 이상적인 생각에 따라 가족을 만들 계획이었고 제이콥이 그 일부가 되어야 했다. 일기는 마크가 납치와 그 후 제이콥과의 생활 시나리오를 주에 깊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황들을 묘사했고 공동조식, 소풍, 산책에 대해 환상을 품었다. 수사관들은 설명을 요구했지만 앨리슨은 완강히 침묵하며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있으려 했다. 그의 행동에는 자신의 불가침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일기의 세부 사항들은 더 이상 그가 우연히 사건의 중심에 빠진 이웃에 가면 뒤에 숨을 수 없게 했다. 추가로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일기에는 세 번째 사람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M이라는 이름이나 명칭을 가진 누군가. 마크는 그를 제이콥의 친구로 묘사했는데 이는 경찰로 하여금 공범자나 사건에 연루된 두 번째 사람의 존재를 가정하게 했다. 경찰은 제이콥의 그부들, 이웃들, 앨리슨의 모든 지인들의 목록을 확인하며 이 신비한 M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명칭을 가진 실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M-M이운 앨리슨의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뿐이었고 아마도 이상적인 가족 생활에 대한 그의 이상한 환상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 버전은 경찰이 용의자의 망상에 빠져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빠르게 폐기되었다. 가장 중요하고 불안한 발견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제이콥 실종 날짜 아래 밤 깊은 시간 새벽 3시 12분에 만들어진 기록이 있었다. 마크는 단 한 문장만 썼는데 그것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터널. 이 말들은 경찰이 제이콥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마크 앨리슨이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터널을 비상계획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정확히 이 발견이 앨리슨의 행동이 주에 깊게 계획되었고 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끝까지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사는 단지 명백한 세부사항 하나만을 기록했다. 용의자는 이상적인 가족을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일단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종료 전에 이를 발표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수사에게 집중했다. 중요한 단계는 터널 근처에서 발견된 흔적과 비교하기 위해 마크 앨리슨 픽업 트럭의 자동차 타이어 조사였다. 일치가 확인된다면 이는 제이콥이 나중에 발견된 장소에서 그의 존재에 대한 최종 증거가 될 것이었다. 마크 앨리슨은 잠정적으로 공식 체포되었고 그의 집은 봉인되었다. 경찰관들은 수사의 마지막 부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해했고 모든 힘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기소를 뒷받침하는 데 향해졌다.
이야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에 접근하고 있었고, 이제 수사는 이 무서운 사건의 마지막 점들만 찍으면 되었다. 일주일의 기다림과 무수한 확인 후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실험실이 주요 증거를 확인했다. 터널 입구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이 마크 앨리슨 픽업 트럭의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이 수사관들이 기다렸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의 무게 아래서 앨리슨은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신문 중 하나에서 그는 마침내 자백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제이콥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그는 이상에 가까운 가족을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확히 그래서 그는 지하실에 비밀방을 만들었고 소년방에 복사본을 만들었으며 그의 습관과 취향에 대한 정보를 주에 깊게 수집했다. 그러나 제이콥은 그에게 제공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앨리슨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 이는 앨리슨에게 절망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다. 5월 14일 밤 그는 소년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잘못 계산된 복용량이 호흡 억제를 야기했다. 마크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일어난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제이콥을 픽업 트럭에 싣고 버려진 철도 터널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의혹을 피하고 시간을 벌 희망으로 우연처럼 보일 상황을 연출했다. 앨리슨의 자백 후 수사는 그의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받았다. 제이콥의 학교 재킷 소매에서 앨리슨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 흔적은 씻겨지지 않았고 물리적 접촉의 최종 증거였다. 추가 확인은 16번 고속도로의 감시 카메라 녹화가 제공했다. 비디오 카메라는 새벽 2시 47분에 앨리슨의 픽업 트럭이 터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기록했다. 카메라 녹화와 용의자 일기 정보의 대조는 그의 집에서 출발한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앨리슨의 집에서 소년 발견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3km 반이었고 이 길은 정확히 6분이 걸렸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거의 분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범죄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이제 통일되고 이해 가능한 그림으로 맞아떨어졌다. 체포 당일 경찰이 차고에서 마지막 수색을 실시할 때 마크가 갑자기 얼어붙은 상태에서 나왔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휘발유통을 열려고 시도하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수사관들은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용의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앨리슨은 모든 것이 끝났다며 더 이상 압박을 견딜 수 없다고 소리쳤다. 긴장된 협상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앨리슨이 포기하고 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손을 내렸다. 이것이 그의 저항의 마지막 에피소드였다. 마크 앨리슨에 대한 재판은 2024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앨리슨 자신의 상세한 증거와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기의 일부 세부 사항은 결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재판 중 앨리슨의 행동을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강박적 욕망으로 설명했다. 정확히 이 터널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는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숨겨진 채로 남았고 기밀 부분에 포함되었다. 2024년 11월 20일에 마크 앨리슨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후 그는 와바시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경찰은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버전과 잘못된 단서들을 종료했다. 제이콥의 형 에이드는 완전히 무혐의 처분되어 무죄로 선언되었다. 스키퍼라는 별명의 노숙자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우연한 증인으로 분류되었다. 제이콥의 아버지에 대한 의혹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철회되었다. 비밀로 남은 유일한 것은 앨리슨이 자신의 계획 완료를 위해 정확히 이 터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최종 심리적 동기였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마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만 조심스럽게 추측했지만 이 질문은 최종적으로 기밀 부분에 남았다.
이렇게 다루드 교회의 가장 센세이셔널하고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끝났다. 수사는 임무를 완수하고 정의를 회복했으며 모든 핵심 질문을 해명했고 단지 하나의 세부사항만이 최종 답 없이 남았다. 하지만 정확히 이 세부사항이 이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토론과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